자,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뭐 북방민족, 유목민족, 그 다음에 한족, 그 다음에 한민족, 한반도인,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이렇게 여러 인구가 이동해 가다 보니까 국가 간의 전쟁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민족 간의 융합도 많았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전쟁이나 어떤 융합이나 아니면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일단락되어 가면서 각 지역에서 커다란 그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 국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파트는 그 지역 국가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왕권이 안정되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호환융합, 호족, 한족의 융합과 수나라, 당나라의 성장입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중국에서의 어떤 지역 국가인데, 먼저 화북 지역에서 북위가 형성되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북위라는 것은 왕조였고, 이거를 우리가 북조라고 한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북조에서는 한화 정책이라는 것을 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한화 정책. 그 다음에 이 북위는 선비족이었다고 했죠. 선비족.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북 지역은 계속해서 오호라는 5 유목민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중에 선비족이었던 북위가 통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한화 정책이라는 것의 배경을 보면 오호의 남하로 인해서 이주민인 유목민족이 토착민인 농경민족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사이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사이가 상당히 나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빴다, 좋았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죠. 언제나 나빴고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서로 나빠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이 더 많았느냐 한다면 서로 상대적으로 갈등하는 측면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경민족이 그러니까 유목민족에게는 기본적으로 식량이 필요했었고 부족했으니까 그걸 농경민족에서 항상 구하는데, 농경민족이 그것을 교류를 통해서 항상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둘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달랐죠. 유목민족은 항상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사람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언제나 이동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되었고, 왕권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부족장, 그 다음에 자신들 부족의 어떤 중요성이 더 중요했다면, 농경민족들에게는 언제나 정착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컸었고, 그 다음에 고정되어 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농경민족은 이 유목민족들에게 저급한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었고, 근데 언제나 배고픈 녀석들, 언제나 가난한 녀석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이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을 보고 불쌍한 놈들, 땅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놈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문화적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서로 먹을 것을 두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농경민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멸시하던 유목민족들이 화북지역에 와서 지배자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유목민족 입장에서도 토착의 농경민족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워낙 자존심 세게, 그 다음에 갈등적인, 적대적인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배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위에 의해서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나니까, 즉, 북위에 의해서 여러 유목민족들을 통일하고 나니까,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족과 한족의 융합 정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북, 그러니까 북위의 선비족의 화북 지역 이 북위에 의한 화북 지역 그 통치의 필요성, 그것의 어떤 편안하게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결국 융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 호족이라고 하면 세력으로 많이 배웠는데 여기에서 호족은 오랑캐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랑캐. 오랑캐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한족 이외의 민족은 전부 다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한족은 자신들만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콧대가 높았다. 그래서 그런 콧대 높은 한족을 어쨌든 이 오랑캐 호족들이 지배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화 정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한화 정책이라는 그 말 자체를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 정책이라는 건 말 자체에서 느껴지는 건 무슨 정책이죠? 한족화되는 정책이죠. 그럼 이게 동사라면 목적어와 동사라면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족이 한족화되는 정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 민족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고 조선인민의 저항성을 약화시키자, 없애자라고 했던 게 그 정책의 핵심이었어요. 이거는 거꾸로 반대의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한족의 문화가 우수함을 유목민족들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한족이 너무 콧대가 세서 유목민족을 무시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 한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유목민족인 우리가, 지배자인 우리가 한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목민족이 한족화되자. 우리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없애버리고 말살하고 한족화해서 한족으로 동화되어서 즉 농경민족화되어 가지고 이 농경민족을 지배하겠다라는 게 한화 정책입니다. 이까지만 들어도 이 정책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물론 이게 유목민족이나 한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좋아했을까요? 나빠했을까요? 유목민족, 선비족 입장에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효문제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중요해요. 효문제라는 북의 왕이 내용은 이거 중요해서 수도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합니다. 천도.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족을 관리로 발탁합니다. 지배자가 선비족인데 한족을 관리로 발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언어인 선비어는 사용을 금지시켜요. 여기에서 다른 문제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호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호족의 언어를, 즉 유목민족의 언어, 이런 말이죠. 이걸 사용 금지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족의 성씨화를 사용하고, 다섯 번째, 한족과 혼인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들끼리 결혼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목민족의 성씨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재규라는 이름을 못 쓰는 겁니다. 그냥 피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쓰게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자기들이 지배자인데 자신들이 한족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강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발상의 일종의 발상의 전환인데 상당히 나쁜 쪽으로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뭐 나쁘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 북위의 한화 정책의 결과를 본다면 유목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가 점차 융합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호환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어땠느냐? 호환 차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호환 차별에서 융합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호는 오랑캐, 유목민족을 이야기하고 한은 한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또 중요한 내용인데 선비족이 분열됩니다. 이거는 부족장들이 크게 반발했는데 이 선비족의 분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한화 정책의 숨어 있는 목적이 있어요. 한화 정책의 숨어 있는 목적이 조금 여기에 숨어 있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효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지배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띨띨한 한화 정책을 왜 했을까? 사실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한화 이 선비족으로서 유목민족으로서 나머지 5호 16호를 다 통일하고 한족까지 지배할 정도가 되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 거예요. 그 똑똑한 효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한화 정책이 띨띨한 한화 정책을 실시했느냐? 그 안에 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뭐냐? 원래 유목민족들은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고 황제권이 매우 약했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황제로서 이 화북 지역을 다 통일했는 황제가 되지만 여전히 황제권은 약하고 부족장의 힘은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경민족들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보니까 상당히 황제권이 강한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이런 부족장들은 전부 다 황제의 신하로서 존재해서 황제권 강화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유목민족의 체제를 버려버리고 한족의 정치 체제를 수용하자라고 했던 것이 한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막 시행하니까 제일 빡친 건 여러 부족장들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여러 선비족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장들이 여러 선비 부족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여기에 크게 반발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반발은 북위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위가 분열되어서 기존에 북위가 이렇게 동위와 서위로 갈라집니다. 동쪽과 서로 갈라지는데
이 동위가 나중에 곧 이름을 바뀌어서 북제가 되고 서위가 이름을 바꿔서 북주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북주에서 나중에 수나라가 등장을 해서 북제와 밑에 있는 남조를 통일해가지고 통일된 수나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고 북주와 북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자세한 요 자료를 좀 보면 요거 이제 한화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파트에서는 지금 한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에요. 효문제가 말하기를 이제 북방의 언어 선비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하도록 한다. 30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서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30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올바른 언어에 익숙해지면 풍속이 새롭게 교화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선비어를 금지하고 한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상태가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능 특강 있을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북경이 있는 지금의 북경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요쯤에 있고 하여튼 한 요쯤 지도가 작아서 요쯤에 있고 북경 옆에 이 평성이라는 그래서 그 한나라 때 평성의 치옥이 있었죠. 한 고조 유방이 그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여기가 오르도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가 이 유목민족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선비족의 근거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니니까 이 지역을 수도로 하고 있다가 요렇게 기본적으로 한족들의 수도였던 장안이나 낙양 같은 이런 지역으로 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양 낙양이죠. 평성에서 낙양으로 천도했다는 건 중심지를 농경 민족의 전통적인 중심지로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입니다. 효문제가 말하기를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죠. 이거는 북이 황실의 혼인인데 요게 선비족 북위의 임금이에요. 북위의 임금이 한족하고 결혼 또 한족하고 결혼 선비족하고 결혼한 건 딱 2개고 나머지는 다 한족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효문제도 한족과의 결혼 사이에서 나온 게 효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조에서 받고 남조를 봅시다. 남조는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의 융합에 주력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중국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도를 좀 봅시다. 자, 이게 중국 지도라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다면 중국은 이렇게 나뉜다 했죠.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가 화북이고 여기가 강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선진 지역이었느냐?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모두 다 화북이 선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치면 좀 그렇게 애매하지만 여기는 선진 지역, 여기 선진 지역, 여기에는 후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지역의 사람들은 후진 지역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거 제가 오바해서 이야기한 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 서울 사람들이 뭐 여기 있는 청도 사람들을 보고 에이 촌놈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아주 무시했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북에서 오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화북에 있는 귀족들이 강남으로 대거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니까 강남 안에서 다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화북 사람과 강남 사람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화북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인, 그 다음에 강남 사람은 촌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북에도 사실은 귀족이 있었고 강남에도 귀족이 있었죠. 그래서 흔히들 실제로 화북 귀족과 강남 귀족이 있었는데 이 같이 살면서도 같은 귀족이면서도 이 둘이를 철저하게 구분했었고 화북 귀족이 강남 귀족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거를 보면 이제 강남 지방의 토착민들과의 융합에 주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의 왕조를 세웠던 왕들의 입장인데 이것이 끝까지 잘 안 돼요.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강남을 개발합니다. 북쪽에서 엄청 많은 인구들이 왔으니까 노동력이 풍부할 것이고 북쪽이 여러 가지 농업 기술, 건축 기술, 정치, 경제, 문화 면으로 전부 다 선진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강남 개발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남 개발입니다. 강남 개발이 춘추 전국 시대 때 강남 개발한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게 시작이었고 이때 본격적인 강남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남의 생산력이 화북의 생산량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서 수나라, 당나라를 거쳐서 송나라 시대로 가면 이제 강남의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화북 지역의 생산량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시발점은 언제였느냐? 요 남조 시대였다. 위진 남북조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수나라, 당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나라는 북주에서 나온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게 됩니다. 수나라 또한 금방 망해요. 그래서 황제가 딱 2명 있습니다. 문제와 양제가 있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문제와 양제 중에서 문제가 이름 제목 이름만 보면 문제가 문제 아이일 것 같고 양제가 아주 질이 좋은 놈일 것 같지만 반대예요. 문제가 아주 질이 좋고 현명한 황제였고 양제는 아주 문제 아였어요. 그래서 보면 문제는 과거제를 실시해요. 이게 뒤에 나오는가? 세계사하고 같이 해서 헷갈리는데 뒤에 나와요. 여기 이 단어에서 안 나오더라도 뒤에 나옵니다. 나오겠지만 이 전까지 과거제 실시하기 이전까지의 관리 선발 제도는 전부 다 추천제였습니다. 추천제를 하다 보니까 좀 기존의 호족이나 귀족들의 입김이 센 거죠. 그래서 잘 살고 힘이 강한 이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험에 의한 관리 선발 제도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시로서는 혁신적이고 아주 똘똘한 현명한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양제가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대운하를 건설하고 두 번째가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멍청한 두 가지 짓인데, 이거 역시 이 글을 보면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대운하가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대운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운하가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이 수나라쯤 오면 강남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 화북 지역의 농업 생산량과 강남 지역에서의 농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 따라잡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강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업 생산물을 화북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있는 정치적 중심지인 화북 지역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소비를 쓰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옛날에 이 길이 아주 머니까 이 수레로 끌고 오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내는 아주 신기한 발상은 뭐냐? 새로운 발상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을 만들자. 물길을, 강을 만들자. 우리가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강을 만들면은 배를 타고 한 방에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지금 선생님이 대충 그리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이 강의 길이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더 길죠. 얼마나 멍청합니까? 남한 저기 부산에서 저 위에 백두산까지 사람이 삽으로, 이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서 삽으로 강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 커요. 지금 한강 서울에 가봤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한강보다 더 넓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배가 수십 척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물길을 만드는 겁니다. 빡치겠죠. 왕은 지가 이거 새로운 발상인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쭉 가서 이 베이징 있는 데까지도 갑니다. 이 물길을 내요. 근데 땅 파는 이 일반 평민들은 빡치고 막 욕 나오겠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멍청한 문제가 양제가 이 대운하를 만드는 이 와중에 당시에 이 동아시아의 강력한 강국이었던 고구려가 여기 막 있어요. 여기 고구려보다 더 크죠. 이 정도쯤 됩니다. 이 정도쯤 되는 고구려가 여기 있는데 고구려하고 싸우는 겁니다. 고구려가 당시에 엄청 셌거든요. 싸워가지고 싸웠는데 무식한 게 몇 명이 갔느냐. 수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갔대요. 100만 대군인데 당시에 고구려 남녀노소 갓난 아기부터 죽기 일보 직전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인구가 90만이 안 됐대요. 고구려 전체 인구가. 근데 수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만 100만 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2차, 3차를 그렇게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데리고 가서 좀 과장 보태면 데리고 가가지고 100만 대군 데리고 가서 살아 돌아온 거는 200명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빡치는 거죠. 그게 대운하 안 팔 때 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대운하를 파면서 한편에서는 고구려하고 100만 대군을 끌고 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수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금방 망하게 되고 수를 이어서 당이 건국하게 되는데 이 당나라의 통치 체제, 수나라의 통치 체제는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은 각 인구 이동의 결과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 국가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요거 간략한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의 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한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시기쯤 오면 이 시기쯤 요 당나라쯤 오면 드디어 안정된 통치 체제를
갖추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갖춤? 가짜가 이 글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아서 보고 안정된 통치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그래서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돌고를 치고 전쟁하고 고구려와도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봅시다. 한반도에서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항쟁이 일어나는데 군사적 충돌 및 안으로 국왕에게 권력을 집중한다. 그래서 보통 지금도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 자체적으로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쓰긴 했어요. 뭐냐면 뭐 노동운동,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 아니면 지금 같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 반대자들이 막 연일 미국에서 데모를 한다. 이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쓰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북한을 미국을 위협하는 적으로 만들고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음모론이긴 한데 선생님 뭐 음모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음모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취미로 많이 보는데 좀 보긴 하는데 9.11 테러 있죠. 그 미국의 9.11 테러가 당시에 부시에 대한 반대 의견, 그 다음에 여러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부시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9.11 테러를 일으키고 이걸 일으켰던 중동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공공의 적과 중동 세력과의 전쟁을 해서 미국인들을 단합시키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부시를 뭐 비판하고 할 게 아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아랍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저들과의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군사적 충돌을 통해서, 즉 전쟁을 통해서 안으로는 국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국왕을 반대하는 여러 부족장들을 숙청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는 오직 힘만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전을 전개해서 때로는 백제하고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백제하고 고구려가 다시 힘을 합쳐서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치열한 외교 전개를 해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4세기에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였습니다. 백제가 주도하게 되는데 보면 한때 고구려를 위협했다. 요거는 그 근초고 왕이 평양성을 쳐가지고 고국 원왕을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남조 및 외하 연계하면서 세력을 유지하는데 이거 남조 및 외하 연계하면서 세력을 유지했다. 이거는 앞에 그 인구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죠. 그래서 그 남조와 연계했다는 건 이 시기에 요서 방면, 요서 산둥 방면으로 전개를 해 나갔다라는 거. 그다음에 외와 연계했던 건 이제 야마토 정권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주도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이 시기에는 유명한 누가 있죠? 장수왕이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해서 즉 이 4세기 백제가 주도할 때는
한강 유역을 백제가 차지하다가 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백제의 한성도 장악해가지고 수도였던 수도였던 한성을 장악하고 그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여버리면서 백제를 압박하고 또 신라 지역으로 신라의 북방 지역도 지금으로 치면 충주 이런 지역까지 장악해가지고 신라의 국경도 많이 장악하게 되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너무 복잡한데 이 고구려가 5세기에 장악하게 되는 건 이렇게 돼요. 먼저 백제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계로왕을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에서는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왕위 계승 분쟁에 개입을 해가지고 신라의 고구려파 신라 왕을 집권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신라의 북방 영토까지 크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모두 다 압박하게 돼요. 그러는 틈에 그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신라지원은 신라한테 좋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를 압박했고 백제도 압박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라 안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하고 있었어. 마치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고구려의 성장과 백제와 신라의 압박은 결국 신라하고 백제의 동맹을 오게 되죠. 이게 나제 동맹입니다. 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6세기가 되면 신라가 한강을 장악하는데 이것은 이 나제 동맹을 통해서 결국 나제 동맹을 통해서 려를 공격해서 장악하게 되는데 이 한강 유역을 장악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배신을 때리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니까 결국 이거는 누구하고 누구가 연결되는 빌미를 제공해 주느냐 하면 다시 이 신라가 이거 중요한 거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은 결국 누구와 누구 연결? 즉 백제와 연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여제 동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악 후 남북조와 직접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전까지는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신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강 유역을 막혀 있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한강 유역을 이제 처음으로 장악하게 되면서 한강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빠져서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이후에 중국에서는 수나라 당나라가 세워지게 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수나라 당나라하고 손을 잡으려고 되게 손을 잡게 되는 것이죠. 왜?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는 당시에 고구려하고 막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적국이었고 고구려와 신라는 또 적대적 관계였으니까 수나라 당나라는 신라와 손을 잡아서 양쪽에서 협공하면
고구려를 압박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와 연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신라가 수당과 연계되게 되니까 고구려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백제와도 연결되지만 돌궐과도 손잡고 외와도 손잡아서 결국 신라 수당이 연결이 되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가 연결되어서 이 당시의 이 외교 입장을 관계를 십자형 외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외교 관계가 형성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뒤에 우리가 지금 요 단원 끝에서 배우게 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대체로 6세기 이후 7세기의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 신라가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백제도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 때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백제가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한강이니까 여기가 고구려의 영역이고 여기가 백제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신라의 영역입니다. 이 4세기에 백제는 아주 요소와 여기가 요동이고 여기가 요소니까 이쪽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 지역에도 백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여기도 되고 이쪽으로 가서 이 야마토 정권이 있던 이 지역 규슈 지역에도 야마토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쳐서 지도로만 보면 고구려의 영역이 아주 큰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백제의 영역은 고구려의 영역을 훨씬 더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5세기가 되면 입장이 바뀝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고구려의 장수왕과 광개토왕 대왕을 통해 가지고 영역을 아주 크게 확장해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무너뜨리고 계로왕을 죽이면서 이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라 안에서는 왕이 계속 분쟁을 하는데 내물왕이 자기가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고구려에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형님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내물왕을 왕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제하고 또 신라는 계속 싸우고 있었으니까 백제가 외와 손을 잡고 이 신라를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쳐들어오니까 광개토 대왕이 직접 와서 이들과 싸워가지고 이들을 내쫓아주고 이래서 신라를 보호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신라는 거의 고구려의 보호국화 되는데 그러는 와중에 신라의 힘이 아주 약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화되고 거의 고구려가 이만큼의 영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맨날 그전에는 백제하고 신라가 싸우던 게 힘을 합쳐서 이 둘이가 동맹을 맺게 되고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한강역을 함께 장악하게 되죠.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고구려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가 미치게 됩니다. 북쪽에서 유연히 또 전쟁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이 나제 동맹이죠. 나제 동맹이 한강유역을 장악하는데 다시 이 안에서 이 신라가 백제를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에는 6세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드디어 신라가 이렇게 고구려 있는 영역까지도 많이 장악하고 백제는 계속 쭈구리 상태가 되면서 이 지역이 신라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신라는 이 한강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빠져가지고 중국에 직접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중국은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여기에
한 요쯤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려의 영역이 있었다면 여기에 수나라가 등장하고 당나라가 등장하죠. 수나라가 대거 고구려와 침입을 해서 백만 대군까지 보내서 실패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신라가 수나라하고 당나라한테 가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도우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는 아주 전통적으로 일본과의 우호 지역이었으니까 외와 이 지역에 돌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궐은 또 이 당나라가 돌궐하고도 전쟁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국제 관계상 보면 수나라, 당나라는 특히 당나라는 돌궐하고 싸우고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고 신라는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고 외는 백제와 전통적 우호 관계니까 연결이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신라, 수당과 연결이 일어나서 이 관계, 이 북쪽의 연결고리와 동서쪽의 연결고리가 합쳐져서 이거를 우리는 십자형 외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7세기경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이제 웬만하면 45분으로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